안녕하세요. 더드림TV의 이승윤 변호사입니다. 산재 보상으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과 소통하기 위해 오늘 진행을 맡게 되었는데요. 직접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영상 하단을 보시면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확인하셔가지고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댓글로도 문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컨텐츠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 전문가이십니다. 이학년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드림주력성연구원 울산지사의 이학년 변호사입니다. 제가 울산 그리고 포항 이쪽을 좀 중심으로 해서요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주제는 과로성 질병의 산재 보상입니다. 추운 날씨에 과로성 질병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학년 변호사님, 과로성 질병 산재 보상과 관련하여 알아줘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네. 과로성 질병은 돌발적으로 발생한 사고나 업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극도의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발생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과로, 즉 이제 업무를 좀 과다하게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병에 대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과로성 질병 또한 산업재해로 보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오늘은 과로성 질병의 종류가 무엇이고 또 인정 기준은 또 무엇이며 보상의 종류는 또 어떤지 그리고 그 절차는 또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로성 질병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과로와 관련된 질병이 무엇이 있을까 언뜻 잘 생각이 나지는 않는데요. 네. 혹시 과로성 질병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제가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급격한 스트레스나 과도한 업무로 인해서 발생하는 질병으로 첫 번째 뇌혈관계 질병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심장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뇌 또는 심장에 있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발생한 질병인데요. 뇌혈관과 관련된 질병에는 뇌실질 뇌출혈이 있고요. 지주막하 출혈, 뇌경색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심장혈관과 관련된 질병으로는 심근경색증, 폐기성 뇌동맥 자로 등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정확한 상병명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전형적인 과로성 질환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사망 진단서나 소견서 등에 이런 내용이 안 써 있고 그냥 뇌졸중, 이제 급성 심부전, 급성 심장사, 심장마비, 사인 미상, 심장 정지 등이 적혀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명확한 상병명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의무 기록 등을 좀 확인을 해서 구체적으로 또 정확하게 상병명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 같은 산재 전문 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산재가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과로성 질병의 종류에 대해 노무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그럼 근로자가 일하다가 이와 같이 질병이 나타난 경우 바로 환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어떤 기준을 좀 충족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 과로라고 하는 것들은 첫 번째로 약간 추상적인 개념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마다 과로에 반응하는 신체적인 반응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도 설명을 도와드리기 위해서는 일정 기준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유형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적인 이유로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은 결과 발생하는 경우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평상시에 비해서 업무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방식으로 과로를 한 경우. 마지막 유형입니다. 만성적으로 업무량이 많고 업무 시간이 많은 만성적 과로 형태의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인한 경우, 두 번째 유형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늘어난 경우, 세 번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인한 경우,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가지 유형을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례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먼저 첫 번째 유형이죠.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환인데요. 대표적인 경우로 거대 선박을 건조하거나 수리하는 업종의 경우 동료 근로자가 떨어지는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동료 근로자로서 직접 목격한다거나 또는 이 LNG 유조선 같은 경우는 거대 탱크 내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경우에 그 안에 산소가 부족해서 질식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것도 똑같이 현장에서 목격하는 경우에 평소에 친한 관계가 있어서 큰 심리적 충격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또 한 가지는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근로자분들이 계세요. 그럼 직접적으로 자기 책임하에 있는 업무 영역 안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때 받는 업무 스트레스, 급격한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최근에 제가 진행하는 사건도 이와 관련된 건데요.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동료 근로자를 구하거나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급격한 스트레스로 심박수가 올라가서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해서 사망한 경우도 아주 대표적인 경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유형과 세 번째 유형은 모두 근로시간과 관련이 있는데요. 사례를 들어보면 단기간 동안 근로시간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경우와 만성적인 근로시간이 많은 경우로 보시면 됩니다. 결국 이런 경우에는 무엇을 근로시간으로 봐야 하는지, 두 번째, 근로시간은 얼마나 되고 야간 근로는 또 하고 있지 않은지, 평상시에 비해서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단기간 동안 근로시간이 늘어났다고 보려면 첫 번째, 발병하기 전에 그 일주일 동안 업무량이 그 이전 12주간을 평균을 해봤을 때 업무시간이 30% 정도 늘었다고 보면 이런 경우가 단시간에 업무량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만성적으로 근로시간이 많은 경우라고 볼 수 있으려면 발병 전 12주 동안 주 단위 평균을 내봤더니 60시간이 넘어가면 업무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를 하고요. 52시간을 넘어가는 경우부터는 역시 업무 관련성이 없다라고 보진 않아요. 결론적으로는 근로시간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로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단순히 근로시간이나 업무량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네. 이 점을 되게 유의해 주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요즘 날씨가 되게 추워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에 업무 장소가 이제 업무를 하는 장소가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급격한 체온 변화가 수반될 수가 있겠죠.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니까. 그러면 뇌 심혈관계 질환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시간이 과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급격한 체온 변화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근로시간이 보장돼야 되는 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과로성 질환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외에도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혼자 하는 건 좀 어렵고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업무 관련성을 꼭 인정받는 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과로성 질병은 이렇게 해야 반드시 한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 딱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전문가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뇌 심혈관계 질환은 특히나 평소에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좀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런 분들은 이제 기초 질병이 있는 분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해요. 이런 분들은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이지 산업재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산업재해 신청할 생각조차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하지만 기초 질병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업무적 요인을 잘 증명하면 산업재해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진행했던 사례들도 그렇고요. 최근에 제가 진행한 사건 중에 단조 공장에서 일하시다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신 분이 계시고 택시 운전을 하시다가 뇌실질내 출혈로 사망하신 분 모두 다 기초 질병이 있으셨습니다. 네, 그럼에도 제가 업무적 요인을 증명하는 데 모두 성공을 해서 모두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네, 인정 기준이 매우 복잡하네요, 농사님.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과로성 질병에 대한 보상의 종류, 절차도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로성 질환으로 최근에 산재 인정을 받으셨잖아요. 네, 인정받았습니다. 사례를 통해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그 사고 경위를 설명하고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재해자의 상태가 즉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사망을 했다면 사망 또는 어떤 상병으로 인해서 아프게 됐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한 의무 기록을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뭐 당뇨병이나 고지혈증과 같은 기초질환이 있는지 있다면 평소에 어떤 식으로 이거를 관리를 해왔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를 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작업 환경, 근로시간 등 업무적 요인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까지 수집해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정보 접수를 하면 되는데요. 네. 그러면 공단이 사실관계를 파악을 하고 정확한 상병명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거예요. 그 다음으로 이렇게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여러 가지 자문을 거친 다음에 마지막으로 업무상 질병 판정위에서 심의를 하고요. 거기서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하면 산재로 승인을 받는 거고 업무 관련성이 없다라고 해서 부정을 하게 되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은 부지급 결정을 내립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산재로 인정받게 된다면 네. 근로자 또는 그 유족분들은 어떤 보상을 좀 받을 수 있나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담당했던 사건들 모두는 사망하셨기 때문에 네.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받으셨어요. 이 유족급여는 재해자가 살아 있었을 당시 재해자의 수입으로 또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로 생계를 유지해왔던 가족이 있다면 연금 형태로 받게 되는데요. 만약 이런 분들이 없다면 일시금 형태로 받습니다. 장의비는 이런 급여를 없이 지급이 됩니다. 물론 사망에 이르지 않고 수술을 해서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 경우에는 치료비 명목의 요양급여, 치료 기간 동안 지급되는 휴업급여, 혹여 치료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비 증상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그 정도를 평가해서 장애급여 또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발효성 질병 환제 보상에 대해 이학년 연구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고요. 이학년 연구사님 전할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최근에 아까 날씨 추워진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네. 울산, 포항, 부산 이런 지역에는 노동강도 강한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네. 많고요. 제철, 선박건조 수리가 대표적이죠. 거기다 최근에는 청년 세대 인력이 유입되지도 않으면서 관련 업종 종사자의 평균 연령대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뇌심혈관계 질환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네. 연령대가 높아지시고 그 다음에 지금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네, 무엇보다 특히 이런 분들은 술, 담배 줄이셔야 하고요. 기초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산재 보상보다 건강하게 지내시는 게 중요하니까요. 특히 이제 날씨가 계속해서 추워지니까 요즘 특별히 건강 관리를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 진행인의 이승용, 자문에는 이학년 연구사였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잊지 말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